선비정신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 패친 이종환 선생께서 제게 보내온 그러한 글인데요. 한번 우리가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켜온 고유의 선비정신은 죽고 지금은 선비정신이 변절된 상태. 이런 선비에 대한 글을 접하고 신라 박재상을 생각합니다. 선비란 모름지기 자신을 희생하여 백성을 살리며 이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의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갖춘 사람의 자세입니다. 선비는 적게는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키는 단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선비는 당군의 이념인 홍익인간과 실사구시를 실천하던 젊은 학자들로서 문무를 겸했던 고학력 출신자들을 말합니다. 한자의 사와 같은 뜻이지만 선비란 말은 순수한 우리 민족 고유의 말입니다. 우리말의 선비는 당군의 주신, 즉 몽골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만 이것을 언어로 하고 뜻이 깊고 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신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선비는 실사구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사회 지도층들이었지만 이조시대에 들어서 이 선비가 왜곡되어서 변태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자에 사는 사로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됩니다만 본래 사는 주대의 봉건사회에서 하급관리에 속하는 계급이었으나 춘추시대부터 사회의 인격적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사는 신분적 의미에서 대부와 결합해서 사대부라 일컬어졌으며 인격적 의미에서 군자와 결합해서 사군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원의 변질이 마침내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까지 중국의 주나라 사대부와 같은 의미로 변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유학을 주된 교육방편으로 정한 이성계의 조선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비의 정신마저도 중국의 사대부와 같은 뜻으로 부해되고 말았으며 우리 민족의 선비는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학을 주로 하는 가르침에서 사대부에 대한 해석을 빌려서 봅니다. 사대부는 즉 유와 같은 뜻으로 유교 이념을 실현하는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한편 사는 독서로서 학문을 연마하고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농공상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병칭되어서 사민의 천벌의 노임으로서 가장 존중받는 대상이 됩니다. 선비의 존재나 의미는 주신을 계승한 고려 때까지와 이조 때와는 전혀 다른데 을지문덕의 후손인 을파소에 대한 전언을 소개하자면 2세기 말에 고구려의 을파소는 재상으로서 부름을 받자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때를 만나면 나와서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일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선비가 나가고 물러서는 도리를 잘 알고 있는 신물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신시대와 고구려시대는 큰 학, 태학 등 전문 교육기관을 두어서 인재를 가르치면서 선비를 배양하는 것을 제도에 따라서 시행했었습니다. 이후 고려 때에는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병행하면서 선비들을 관직으로 직접 육시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고려 말에 안양 등에 의해서 원나라로부터 주작이 도입된 뒤에 선비의 자각이 심화되었으나 이성계에 의해서 졸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시 조선이 건국되면서부터는 유교 이념을 통치 원리로 삼아서 전주이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비 이념을 유교 이념으로 전환하면서 유교 이념의 실천적 담당자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조 초 살인파는 도학 이념을 수련을 하고 그 실천을 주장했으며 이에 반해서 훈구파가 살인파를 과격한 이상주의자라고 배척하여 그렇게 해서 억압을 하자 사화가 일어나서 살인파의 선비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 조선의 선조 때를 전후하여 선비들이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그 중심 세력에 등장해서 조선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조 말에 이르러서는 도학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선비정신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말 위정척사파의 선비들은 당시에 전파되던 천주교를 이단으로서 배척하고 서양의 세력을 오랑캐로서 거부하면서 이조만을 위해서 본격적인 쇄국 정책에 찬동하여 이질적 가치관을 배척하고 도학의 정통성과 이조 문화적 월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1876년의 개항 이후에 이조 정권이 개화 정책을 취하게 되자 이조말 유학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중교는 선비란 조정에서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을지라도 그의 자리는 천위요 그의 임무는 천직이다 해서 천명에 따르는 선비의 지위와 직책을 내세워서 군주의 세속적 권력을 넘어설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권에 지배되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왕명이 부당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선비의 천직을 강조함으로써 이조시대의 이념을 옹이했습니다. 일본의 공격에 반항해 의병을 주도하면서 선비의 정정신을 내세웠던 유인석은 국가 전망의 위기에 선비의 대처 방법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침략자를 쓸어내는 일, 멀리 떠나서 옛 제도를 지키는 일, 그리고 죽음으로써 지조를 온전히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이는 이조시대 위주의 의식만을 근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소멸되고 맙니다. 주신시대는 각지 배달을 주로 임해서 오대주로 향해서 각지의 주신의 문화와 유적을 주로 남겼고 고구려 시대 역시 매우 엄격한 규범을 지니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선비들은 관직에 나가면 임금을 도와서 정치를 담당하고 물러나서 살림에 응하면서 도를 강론하여 세상의 미래를 밝히고 실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국리민복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평생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조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로 이렇게 이름되어서 중화사상인 유교적 도덕규범을 실천하는 모범으로서 이조 정권을 유지 계승하는 목적으로 교육되고 실행되어서 대중들을 교화하고 사회적 운영을 이렇게 하며 철저하게 그렇게 존재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으로 볼 때 선비가 지향하는 본질적 의미는 세속적 이익을 억제하고 인간의 성품에 뿌리한 의리입니다. 따라서 선비 정신은 곧 신과 의의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고려 말에서 이조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는 한민족 역사에 왕조 교체가 있었던 선비들 그 사이에서는 고려 왕조를 위해서 절의를 지킨다는 정몽조 등과 혁명의 당위성에 따라 새 왕조로 세워야 한다는 정도전 등의 상반된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조 정권은 이들을 모조리 살육함으로써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성계의 왕조 전복과 이방원의 형제 살육 등을 합리화시키려던 그런 논리는 이성계 조선의 초기 유교 논리를 말살해버렸고 선비들은 모두 산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일부 이성계 조선 세종 때 이조식 선비인 사가 새로 성립되어 이조 선비로서 세조의 왕위 찬틀에 절의를 지켰던 사육신이나 생육신 등은 선비의 의리정신을 실천한 모범으로 추존되었고 절의보다는 이조 정권의 의리로서 춘추대인은 존화양이 이러한 이념을 제기하여 도학적 의리의 가장 큰 과제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여 이단을 배척하고 중화와 오랑캐를 가려서 중화문화를 수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중화문화의 존중은 사대주의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이조의 개국 이념이 이소역대, 즉 춘추대의였기 때문에 변질적으로 중국 이외에 대한 외민족에 대해서는 작동해서 여진이나 외인 등에 대해서는 천하다 해서 침략자와 오랑캐로 규정하고 그리고 한거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편향성으로서 원칙이나 사리에 맞지가 않게 돼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곧 소멸되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막지도 못하고 외란이 터지니까 잠깐 활동하다 말았고 병자호란 때도 이를 미리 막지 못하고 촉활함만 주창하다가 팔기군이 공격하자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인조가 병자호란에서 항복하는 전대미문의 치욕을 당하자 만주족 청나라에 대한 복수 설치 의식만 가득하다가 곧 사로들고 마는 이 시대 선비들의 정신이란 금력과 권력을 쫓아다니며 말재주만 피우는 오늘날 우리 학계의 풍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조시대 선비들은 겉으로는 선비의 품격과 지조를 철저히 주창했고, 조광조는 선비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도모하며 이 일을 당해서는 과감히 실행하고 환난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소인이란 감히 저항하는 지조와 곧은 말로 원망과 노염을 부리지 못하며 머리를 숙여서 위아래를 살피고 이쪽 저쪽을 주선하여 자신을 보존하는 자라고 해서 선비와 소인을 엄격하게 분별했습니다. 이황은 선비는 천저와 버타에도 참남하지 않고 왕이나 공경으로서 빈곤한 선비에게 몸을 굽히더라도 욕되지 않다, 이렇게 않다라고 하여 선비의 고귀함과 저리 있고 당당한 그러한 선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인은 사림이 조정에 있어서 사업을 베풀면 나라가 다스려지지만 사림이 조정에 있지 못하고 공한 말을 계속하면 나라가 어지러진다고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는 주체임을 강조했으나 위 인물 중에서 조광조와 퇴계, 율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림한 선비였다는 후대의 평가는 자못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선비 정신을 재정립할 필요를 느낍니다. 선비는 이조시대에 들어서 완전히 그 형태가 변태처럼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비란 그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인식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념적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전통 선비의 이념을 되살려서 현재처럼 세속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더욱 높은 이상을 지향하는 가치의식을 지니며 신념의 실천을 위해서 꺾이지 않는 용기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역사에 대한 통철한 그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비판할 줄 아는 그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을 분열해서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워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비는 이제 더 이상 이조시대처럼 신분적, 출세적, 권력, 기득권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모범이요 시대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 질서에서 확립하는 인격체로 다시 그렇게 세워져서 미래의 밝은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비라는 이름 앞에 무엇을 더 붙이고 빼고 하겠습니까? 선비에게 특별히 만든 유니폼으로 멋들어지게 장식을 할까요? 선비에게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나 빌딩에 재물을 갖춰줘야 할까요? 목숨이나 아끼는 그런 선비가 있다면 그에게는 좀비란 이름으로 다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소속한 종족과 단체의 존재에 집착해서 조상의 비석이나 지키고 조상이 물려주었다는 그 자체만 내세우면서 그런 것보다 민족의 대의를 저버린 그런 선비의 후손들이 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굴욕과 부끄러움으로 외양만 호도하려는 무리들이 반도 삼천리 강토 골골마다 그렇게 숨어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얼마이겠습니까? 이들은 그 못된 만행으로도 모자라서 세력을 얻고 선비라는 탈을 쓰고 은근히 민족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니 이렇게 해서 민족 정신을 해치는 일은 또 그 얼마였겠습니까? 고래등만한 큰 기와집이라도 하늘을 치솟는 빌딩 속이라도 반도광산 산골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민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그 화근을 충분히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 같은 병화를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방방곡곡 깊이 숨먹이던 그 당시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우리 조상들의 그 어설픈 지혜를 오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감농의 십승지를 찾아간 쟁쟁한 선비의 후손도 있었지만 부적을 찾아서 산속 깊이 응가한 흔적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백척 높은 장대 위에 고추서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할 위기를 맞이해서 그렇게 있는 이때에 과연 선비가 멋이나 재물에 현혹되어서 몸을 사리고 용기를 주저한다면 그를 두고 진정한 선비라고 이름지어 부를 수 있을까요? 항차 선비를 말함에 있어 옛날 신라의 박재상 같은 이는 왕자를 대신하여 인질로 남았다가 탈출하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그 아까운 한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 더욱 훌륭한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선비의 임무를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비의 정신의 본질은 인의, 예지, 효, 충, 경, 신 8가지로 압축됩니다.